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구글 워크스페이스 강의를 맡게 된 구글 컬리지 박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용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구글 컬리지라는 99%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개발 본부장을 했었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제 목록은 제가 이번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넣어놓긴 했는데 주요 기능 위주로 그리고 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빠르게 스킵하면서 주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능이나 이런 걸 배우기 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PC나 데스크탑 기반의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이용을 했었는데,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특징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이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저희가 작업을 한 내용들이 동시간에 그 반영이 되고 여러 명이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도구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저희가 협업을 할 때 요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저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면 무료예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역시 그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려면 크롬 브라우저나 설치하셔서 실행하시고 거기에 이제 구글 계정을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단체나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하려면 그 돈을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지금 그 장에서 그 가격별 기능들을 조금 캡처를 해 놨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띄워놨는데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그 비영리 단체고 그 테크숲을 이용 요 비즈니스 스타터 정도와 비슷한 그 가격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크숲을 통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시면은 여기 비영리 버전을 무료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가능하시면은 이제 테크숲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명에서 단체나 회사에서 사용을 할 때는 관리 기능이 좀 필수적인데, 이 관리 기능에서 어떤 것들이 좀 제공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본은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저희 바둑판 모양이 있는데, 이 바둑판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을 이용을 해서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거나 한다는 거 좀 보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기업 기능을 사용한다는 좀 가정하에 관리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다 비슷한데 뭐 사용자에 대한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 여러 명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도메인, 회사의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도메인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결을 해서 해당 도메인을 저희 이메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용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도메인을 연결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회사로 메일을 보낼 때 저희는 이제 도메인을 구글컬리지.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연동해서 이메일을 전송을 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메일 기능을 사용을 하지만 이메일을 도메인을 구글컬리지.org라는 걸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도메인을 원래 그냥 개인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gmail.com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룹을 여러 개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룹이라고 하면은 팀이라고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무국, 뭐 이사진, 임원진 뭐 여러 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단위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별로 메일로 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단체나 거기에서 안에서 뭐 여러 가지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그룹별로 묶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소통을 하시면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저희가 그 그룹 말고도 저희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조직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고 싶고 어떤 그룹은 못하게 하고 싶고 막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룹은 소통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한다면 이 조직은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 들어온 뭐 인턴 그룹이나 이런 분들은 뭐 주요 서비스는 이용 못하게 막는다던가 그래서 서비스 단위로 조정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 같은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회사에서 비밀번호 설정을 하거나 보안 규칙을 사실은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또 비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킹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해킹이 하나의 계정만 뚫려도 회사 단체가 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비대면으로 뭔가 관리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 보안 규칙을 설정하는 거고 가장 간단한 게 비밀번호 규칙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이트 그냥 다른 사이트 가입을 하실 때도 어떤 사이트는 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결합을 해서 꼭 비밀번호를 만들라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규칙들을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안전한 비밀번호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게 말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보안 규칙 중에 하나고 아마 좀 해킹이 어렵게 하거나 그런 거 하셨을 때 이 보안 설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모든 저희 단체 그리고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는 계정에 저희가 이제 동일하게 규칙을 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를 사용을 하시면 뭐 그룹별로 조직별로 관리하기가 쉽다, 편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는 뭐랄까 좀 써보면서 원하시는 기능을 좀 찾으시고 도움말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게 다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구글 앱스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이게 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마저 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로 들어가면 조직, 그룹 단위로 뭔가 비밀번호와 보안 설정을 통해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회의실, 회사나 단체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고 자원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편리하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구글 앱스 팁 위주 그리고 주요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메일인데요. 저희 사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협업 도구와 좀 다른 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이메일 기반의 협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해요. 제가 그래서 지메일로 좀 한번 넘어가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요거 어제죠. 어젠가 그제 지메일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그 업데이트가 더 협업이 쉽도록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단체는 그 이메일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좀 좋다라는 거고, 지메일에서 저희가 그 바둑판에서 지메일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오른편에는 이제 메일 리스트가 보이고, 이제 왼편에는 그 메일 라벨들과 뭐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들과 주요 특징으로는 채팅과 채팅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채팅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전에 그룹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저 메일 화면에서 채팅방을 개설할 수도 있고 바로 이동을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채팅방의 기준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룹 단위별로 단체 팀별로 만드셔서 여기에서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채팅방 안에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만약에 그 채팅방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진들과 뭐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기 채팅방 안에서 파일 추가를 통해서 파일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건데, 이 채팅방 안에서 일을 분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할 일로 가서 채팅방 할 일 추가를 한 다음에 뭐 오늘 강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안 만들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날짜, 시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건 해당 계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할당을 받은 사람은 캘린더라고,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캘린더에 이 일정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같이 채팅방에 있는 어떤 저희 팀 단위라고 생각하면 팀 단위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할 일들을 나누고 알림을 추가시켜서 좀 간편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된 일들 같은 경우는 뭐 체크를 해서 바로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료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팅방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할 일들을 추가할 수 있고 뭐 분배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완료가 됐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진행 사항이 파악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 기능은 가장 제가 애용하는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단체가 계시다면, 그리고 그 단체가 뭔가 이메일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하시면 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방 사용할 때는 달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채팅방에서 쉽게 하시려면 다 같은 도메인, 그러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 하나 회사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은 뭐 초대하거나 이런 게 되게 간편한데, 아마도 그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과 할 경우에는 뭐 접근 권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기반으로 일을 하신다면 되게 좋은 툴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메일이나 이메일 설정 화면에서 바로 회의를 통해서 그 참여자들을 바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팅방 안에서도
영상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뭔가 그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여기 채팅방에서 회의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메일 기반의 협업 도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메일에서 좀 주요 특징들 말씀드렸고, 구글 앱스들의 특징들이기도 한데, 오른편에 보시면 조그맣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앱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채팅방 통해서 할 일들을 분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저기 오른편에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걸려 있을 건데, 태스크즈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저한테 할당된 할 일들이 이렇게 오른편에 보실 수 있고, 요것 또한 뭐 완료 버튼을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완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뭐 태스크 좀 설명드리면, 뭐 완료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완료한 게 뭐 일이 몇 개 있는지 뭐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 관리를 할 때는 태스크즈라는 앱을 사용을 하셔서 하면 좀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할당된 것들은 할 일들 중에서 일정이 픽스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캘린더에 드러나기 때문에, 또 캘린더를 설정을 하게 되면 알림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을 관리하시고 프로젝트 관리하실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메일 기반으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지메일 관련해서 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지메일 메일 리스트를 보면은 왼편 앞쪽에 어떤 텍스트가 이 그 지메일 제목이 아닌 텍스트가 붙여져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라벨이라 부르고, 저희 이렇게 라벨을 쓰는 이유는 이메일이 하도 많이 오니까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라벨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한 거고, 라벨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라벨을 붙여 놓게 되면 왼편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라벨 붙여진 것들로 카테고리가 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은 보통은 여기 톱니바퀴, 여기 톱니바퀴는 보통 설정을 하는 건데, 설정에 들어가서 모든 설정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지메일에 대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간편한 것들은 조금 뛰어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 드린 강의 안에 들어가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본적인 것들도 제가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그 강의안 좀 살펴보시면은 좀 쉽게 따라갈 수 있게 자세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우선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기본 설정 옆에 라벨이라는 것이 있고요. 쭉 스크롤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새 라벨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저희 뭐 경기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라벨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새로운 라벨을 만든 거고, 이제 라벨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지함으로 이동을 해서, 뭐 오른편에 요 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요 라벨을 클릭해서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해당 그 메일에 라벨이 새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는 왼편에 카테고리 좀 보면은 새로 분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라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이걸 매번 수동으로 저희가 라벨을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건데, 당연히 수동으로 하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라벨을 분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설정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모든 설정 보기 눌러주시고, 라벨은 저희가 이제 라벨을 만든 거고, 이렇게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터 및 차단된 주소라고 해서 필터를 만들어서 자동화 작업을 할 겁니다. 자동화 작업 뭐를 할 거냐면, 그 메일에 저한테 보내는 메일 중에 경기도가 있는 메일은 무조건 아까 방금 만든 라벨을 붙여보도록 한번 할게요.
필터 및 차단된 주소로 이동하시고 새 필터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메일을 어떤 이메일을 라벨을 붙일지를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포함하는 단어로 경기도라고 적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필터가 의미하는 건 이메일에 제목이든 본문이든 경기도라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 필터를 만들겠습니다. 필터를 만들고 그 다음 저희는 라벨을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를 자동으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필터 만들기를 해주면 이제부터는 제목이나 이메일 제목이나 본문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라벨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왼편에 메일 리스트에서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걸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메일에서 한번 해볼 거는 자동으로 라벨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답변을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동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이라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설정 보기로 좀 넘어가 주시고 고급으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템플릿을 사용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 중지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변경사항 저장을 해주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의 템플릿 기능을 사용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뭐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긴 한데 한번 새롭게 템플릿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접수를 하면 그 답변 보내는 메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신자를 제외해 두고 뭐 제목과 본문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편 하단에 점점점이라는 곳이 있고 템플릿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 보관 메일 저장 새 템플릿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응답을 보낼 초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화 시킬 거니까 역시나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필터를 만들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필터 및 차단된 주소로 가셔가지고 똑같습니다. 새 필터 만들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제목을 그대로 할게요. 프로젝트 경기도. 그래서 요렇게 제목이 저한테 오는 이메일 중에 제목이 프로젝트 경기도라고 이메일이 오면은 필터 만들기를 통해서 일단 라벨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뭐 경기 공익활동 지원센터 라벨도 하고 자동으로 템플릿도 이렇게 템플릿 보내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방금 만든 잘 접수되었습니다 템플릿을 보내도록 필터 만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메일 제목이 프로젝트 경기도라고 하는 이메일이 저한테 왔을 경우에는 라벨도 적용이 되고 자동으로 응답도 되게 하는 이렇게 기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좀 자주 잘 사용하시면 뭐 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사무 자동화하는 느낌. 그래서 일일이 뭔가 라벨 이메일을 분류하거나 보통 자동 응답하면 편한데 저희 수작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메일 같은 걸 보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필터 만들어서 템플릿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메일 기능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어서 지메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약간 빠르게 설명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그 실습을 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실습이나 이런 거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후에 아마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좀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좀 강의안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런 것도 되는구나 저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거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구글 문서, 그러니까 구글 문서라고 하면은
그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시거나 한글을 사용하시는데 구글에서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저희 구글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이브로 이동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구글 앱스는 오른편에 오른쪽 상단에 바둑판을 이용을 해서 드라이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좀 드라이브를 접속을 했고요. 왼편에 보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구글 문서를 할 건데 구글 문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구글 자체에서.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하시기 이전에 뭐 원하시는 템플릿, 가까운 템플릿이 있으면 그 템플릿을 클릭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기초를 좀 배울 거기 때문에 빈 문서를 통해서 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회의록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뭐 제목을 쓰고 아니면 또 소제목을 쓰고 그리고 뭐 목차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제목은 네, 크기를 키우고 가운데 정렬을 하고 소제목도 좀 제목을 키우고 그리고 뭐 목차별로 그래서 이렇게 글씨 쓰고 글씨별로 스타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구글 문서는 이렇게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작업을 하게 하려면 여기 왼편에 일반 텍스트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걸로 스타일을 정하시면은 좀 작업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쭉 내려가게 되면 해당 본문에 대한 스타일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정의된 스타일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목 1로 하고 목차별은 뭐 더 작은 걸로 제목 2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뭐가 좋냐? 어떤 게 장점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문서 작업들을 다 하고 나면 뭐 컨펌을 받을 때가 많죠. 저희가 저희 문서 혼자 작업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요 목차별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뭐 굵게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빨간색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이렇게 만약에 스타일 바꿔라 뭐 하고 결정이 되게 되면 계속 똑같이 뭐 굵게 해주고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일일이 하나씩 똑같이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목차가 3개밖에 없으니까 3번 하지만 보통 문서는 뭐 10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귀찮은데 이것도 저희가 요거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셨다면 만약에 그냥 빨간색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요거를 스타일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면 해당하는 부분에 모든 스타일이 바로 다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글씨 쓰고 스타일을 일일이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그 왼편에 있는 스타일을 지정하는 걸로 이용을 하셔서 문서를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 변경이 일어나거나 분명히 저희는 되게 자주 변경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저는 뭐 템플릿이라고 불리는데 템플릿 작업을 하시고 이와 같은 식으로 여기로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좀 일을 좀 빨리 하실 수 있고 좀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왼편에 목차가 보이는데요. 이 목차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화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회사나 단체에서 분명히 그 특정 양식들 분명히 사용하고 계실 건데
그거를 바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새로 만들기 해서 빈 문서로 했는데 회사 템플릿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왼편에 구글 컬리지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 템플릿 제출을 통해서 모두가 한 번의 클릭만으로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스타일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뭐 사실 누군가 고치기도 하고 뭐 양식을 다 따로 만든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템플릿화해서 만드시면은 그 단체나 회사에서 동일한 스타일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문서 작업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해 보시면은 좀 되게 재밌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고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화상 회의 그러면 누군가는 회의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약간 유용한 기능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잘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구에서 음성 입력이라는 걸 이제 누르면 마이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고 허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이제 문서에다가 말을 써주는데 한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정확도가 사실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게 그 완성도가 좀 높아서 정확도도 좀 높고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아까 그 채팅창에서 회의하다가 뭐 화상 회의로 넘어갔을 때 아니면 뭐 정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누군가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녹음기를 킨다던가 핸드폰에 녹음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에 녹음된 것도 텍스트로 변형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문서 보면서 회의록 보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회의록 만들 때 이렇게 글 음성 입력 켜놓고 작업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는 건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 하나 켜 놓으시고 음성 입력 켜 놓으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다 컨텍스트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난 기능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글 문서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편에 보시면 구글 문서의 특징은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 제안하는 거, 보는 거.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수정은 저희 뭐 문서 입력하고 하는 모드고 보기는 뭐 수정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어떤 최종적인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가 보기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뭐냐면 저희가 그 문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보통 이제 이메일로 하게 되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초안 작업한 문서를 보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뭐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뭐 단어는 뭐 색깔을 변경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뭐 오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제안이라는 모드를 변경을 한 다음에 요 소제목이라는 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줬는데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바로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유를 해준 사람한테는 이렇게 제안이 됐다라는 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제안한 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그때 이제 그 제안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실 때 그렇게 이메일로 왔다 갔다 뭐 몇 번째 줄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들어오셔가 같이 작업해도 되는데 제가 막 남의 그 다른 사람이 제가 작업을 한 거를 막 수정하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안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문서에서 같이 놀면서 저희가 배우면 더 좋긴 한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이는 게 뭐냐면 오른편에 제안도 할 수 있고 댓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안에서 제가 이제 뭐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의견을 낼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므로써 어디를 내가 이제 표시를 했는지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기반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저는 지금 혼자 하니까 조금 임팩트가 약하긴 한데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있고 뭐 이 댓글은 뭐 완료됐다라고 하시면 완료 표시를 해주면 이 댓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문서를 기반으로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저희가 다른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에서 바로 붙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보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좀 되게 편리하다는 기능이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보면은 댓글에 대한 히스토리도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누구의 의견이었는지 어떤 건 받아줬고 어떤 건 안 됐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댓글 바로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공유가 되어 있는지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댓글이 뭐 많이 달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공유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상에서 협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막 들어와서 한 뭐 3-4명이 붙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변경되거나 아니면 글씨를 바꾸거나 우리가 합의되지 않았던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버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 버전 기록에 기록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히스토리에 대한 이게 어디가 변경됐고 누가 변경을 했는지 등을 다 기록을 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최신 버전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변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변경이 됐는데 나는 이게 원하지 않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버전을 클릭하고 복원하기를 누르면 다시 빼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누가 고쳤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사람이 고쳤다라고 하면 왜 바꿨어 뭐 이러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고 버전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은 자동으로 그 구글 문서에서 자동으로 버전을 잡아주고 있긴 한데 특정 버전을 내가 딱 명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버전 기록에서 현재 버전 이름을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안 1 뭐 이렇게 버전 이름을 지정을 하고 버전을 기록을 하게 되면 버전 기록 보기로 들어가시면 그 해당 이름에 맞게 버전 기록이 들어가 있고 요걸로 복원을 하시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문서 작업을 하시고 특히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 버전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게 그 변경한 거나 변화한 게 뭐 추가된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때 이런 버전 기록 보시면서 그 복원하시고 하시면 더 좀 협업이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좀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시면 또 좋고 그리고 뭐 이번에 마지막 구글 문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잘 사용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대체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 항목이 뭐냐면 그 단축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문구를 그 문서마다 제가 작업할 때 문서마다 엄청 많이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매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를 클릭을 하거나 매번 타자를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2라고 쓰고 탭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문장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2라고 누르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문자로 바로 문장으로 바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자주 쓰는 문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특정 어떤 양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시는 문구가 있을 건데 그걸 매번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뭐 단축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매크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도구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대체 항목 들어가신 다음에 왼편에다가 내가 그 단축키로 하고 싶은 거 뭐 인사 3으로 할게요. 이번에 하고 뭘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 개 쓰고 싶지만 그냥 요 정도만 쓸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이제 누르고 적용을 하실 때는 문서로 오셔가지고 단축키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작업하실 때 조금 더 빨리 하시고 칼퇴 가능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조금만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문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문서에서 도구에서 맞춤법도 검사하실 수 있어요. 도구에서 가셔가지고 맞춤법 및 문법 검사하시면 저는 지금 이제 오류가 없으니까 없다라고도 나오고 혹여 뭐 프로젝트 제안서 만들거나 하면은 단어수 제한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수 카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 몇 개인지 단어는 몇 개인지 글자가 몇 개인지 그리고 뭐 공백 제외하고 몇 개인지도 다 카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사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는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좀 빠르게 문서 작업도 하시면서 생산성을 좀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실제적인 실습 문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뉴스레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뉴스레터는 아마 다른 일반 그 유료 툴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정말 간단하게 뉴스레터를 만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가 있고 여기 이제 글씨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랑 글씨 작업 저희 뭐 요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다시 사실은 이제 다 그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저희 메일 보낼 때 메일 보내는데 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희가 문서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바로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뉴스레터처럼 보이게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유료 툴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뭔가 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조금 더 꾸미고 싶을 때 이렇게 문서를 사용하시면 구글 문서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이쁜 거를 좀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제 문서인데요. 결제 문서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한글 작업하는 거랑 뭐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저희 사인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 결제 문서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이미지 추가 작업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 구글 문서에서는 바로 그 서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 그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새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자유곡선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사인을 이렇게 하고 저장 후 닫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문서에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체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제 문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공유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명처럼 결제 문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문서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그 파워포인트를 좀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 이제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에 프레젠테이션에 뭐 요것도 템플릿이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되게 많이 있는데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학습이니까 빔 문서에서 빔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이라고 하면 테마를 고르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테마를 고르는 게 좀 뜨고요. 내가 선택한 테마에 따라서 그 폰트, 글꼴이랑 배경색이랑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를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고요. 프레젠테이션 작업할 때도 제가 문서 작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템플릿화 하면 되게 작업을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은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에 작업하실 때 보통 여기다가 뭐 제목을 쓰고 본문을 쓰고 작업을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가 이제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색깔 변경하고 그러면 또 다 해당 했던 거와 똑같은 곳에서는 역시나 또 작업을 이렇게 다 해주시죠.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만약에 100장짜리면 100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작업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시면 보기에서 테마 만들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만들기 도구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바뀌어요, 모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대한 그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맨 위쪽에 테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요거를 굵게 해주고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테마에서 테마 만들기 도구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모든 제목에 저희 지금 파란색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 만들기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은 빨리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장마다 수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테마 만들기 도구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다 보면 좀 빨리빨리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빨리빨리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테마로 저희가 만들다 보면은 회사 내부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 PPT 만들 때 동일한 양식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둔 템플릿이 하나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 만들게 될 때 템플릿을 누르고 저희는 이제 구글 컬리지니까 구글 컬리지 많이 쓰는 템플릿을 또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템플릿 이쁘게 잘 다듬어서 만들어 두시면은 그거에 이제 그 글만 작업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빨리 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작업하실 때는 레이아웃을 변경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더 훨씬 편한데 구글에서는 기본적으로 12개의 레이아웃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에 맞게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단체 소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할게요. 단체 소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목 하나 넣을 거고 본문도 하나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단체 소개를 할 때 본문 내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 하나랑 본문 하나 컨텐츠 있고 단체 소개할 때 저희가 이미지 또 하나 정도 한번 넣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검색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를 3개를 나열을 했죠. 글씨 2개랑 이미지 하나. 그러면 사실 이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요 레이아웃 잡아주거나 디자인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오른편 하단에 보면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을 한번 눌러보면 얘가 추천을 해줘요. 원하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쁜 구글이 봤을 때 이렇게 컨텐츠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하면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아까 제가 그 임의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시면서 추천된 거 보면서 조금 더 맞는 거
선택하면 돼요. 되게 많이 해주죠. 네, 저는 요게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해두면 아까 제가 임의로 작업한 레이아웃보다 훨씬 낫고,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여기 보면은 맞춤 레이아웃이라고 자동으로 얘가 레이아웃을 삽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마음에 들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이 레이아웃을 많이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탐색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어떤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목, 이번에는 제목 하나랑 글자 2개도 한번 해볼게요. 글자, 텍스트 상자 하고, 텍스트 상자는 이번에 2개 해놓고 그냥 막 배치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나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한 2개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에서 검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2개가 2개가 배치됐죠. 이게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 지금 이미지 2개랑 본문 2개랑 제목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색을 누르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동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잡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본문 글이나 제목은 지금 대충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이뻐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사용하시는 컨텐츠 개수랑 이런 거 하셔가지고 탐색 누르셔가지고 레이아웃 조정하시면 훨씬 낫죠. 제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작업하실 때 레이아웃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고 잘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저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거 탐색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은 조금 더 덜어가시면서 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레이아웃을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애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테마 만들기 도구 같은 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맨 밑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 이름만 좀 바꿔주시면 나중에 쓰기가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놨는지 파악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바꿔서 레이아웃 이름만 바꾼 다음에 모든 항목에 적용해 주시면은 변경된 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후에 작업하실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마지막으로 로고 집어넣는 거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역시 그냥 테마 만들기 도구를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윗단의 테마 만들기 도구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를 수정하시면 모든 게 다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저희 이미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제 컴퓨터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위치는 상관없는데 오른편 상단에다가 이렇게 놓고 닫아주시면 이제 모든 장에 이미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워터마크 찍으실 때도 이걸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저희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단체 로고를 보통은 매번 다 들어가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좀 작업을 해두시면은 좀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테마를 통해서 작업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 쓰실 때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똑같거든요. 테마 만드는 것과. 그래서 파워포인트 작업하실 때도
이왕이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 효과 같은 거, 레이아웃과 템플릿화해서 작업하는 거 그렇게 좀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구글 설문지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구글 설문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저희 뭐 설문 받을 때나 강의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구글 설문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글 설문지도 마찬가지로 뭐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뭐 설문지 같은 경우는 퀴즈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설문지가 아니라. 그래서 퀴즈를 만들게 되면 뭐 점수 할당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자동으로 채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템플릿 쓰실 수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이번에도 빈 양식으로 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좀 간단합니다. 그 딱히 뭐 다 한번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긴 한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설문지 설문 추가할 때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약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선형 배열이나 객관식 그리드와 같은 설문을 받는 게 이게 뭔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뭐 강의 만족도 라고 하고 1은 재미없음, 5는 재미있음, 뭐 요 정도로 하고서, 그리고 설문지는 그 배포하기 전에도 오른쪽에 상단에 보여 있는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은 그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형 배열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재미없음이 1로 가고 재미있음이 5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뭐 강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점수 체계를 하실 때 선형 비율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형 비율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객관식 그리드 같은 건 뭐냐면, 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강의 만족도 조사인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시간, 행은 뭐 두 번째 시간, 그 열은 아까처럼 똑같이 재미없음, 네, 재미있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리 보기를 볼게요. 지금 객관식 그리드로 해놓고 있습니다.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따른 선형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그리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되고, 그 다음에는 체크박스 그리드는 객관식 그리드라고 뭐가 다르냐면, 객관식 그리드는 선택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고, 체크박스는 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강의에 필요한 사항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두 개를 복수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설문지를 다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아마 받다 보면은 설문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설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럴 때는 섹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눠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여기 섹션 추가를 눌러 주시면은 섹션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주고, 지금 섹션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그 두 개의 질문이 한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섹션이 나눠져서 진행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섹션을 통해서 하나의 화면에 너무 여러 개 많은 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설문지 사용하시다가 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설문은 했는데 그 자동으로 응답을 마감할 수는 없냐라는 걸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또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더보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기능을 클릭을 해 주시면 뭔가 알 수 없지만 뭔가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고 요거는 저희 뭐 구글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폼 리미터라고 하는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됐으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부가 기능이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거 마감을 자동으로 하는 거 폼 리미터를 눌러주시면 뭔가 에러가 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셋 리미트가 뜨게 되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뭔가 설정하는 화면이 오른편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어떻게 할지 타입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날짜와 시간으로 하실 거면 여기 데이트 앤드 타임으로 설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 설문지 마감을 할 건지 아니면 접수를 마감을 하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해당 시간에 이 설문지가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당 날짜에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셔가지고 비활성화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으로 뭔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트 앤 타임 적용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뭐 10명 선착순 마감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 넘버 오브 리스폰스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명이면 뭐 숫자 10 사용하시고 요거는 이제 마감이 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설정을 해두시면 10명으로 저희가 설정하면 10개의 응답이 됐을 경우는 자동으로 요 설문지 링크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니면 뭐 시간이나 날짜로 마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요거 그 다음에는 폼 컨퍼메이션 이메이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뭔가 설문지를 그 작업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응답 보내는 이메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설문지로 뭐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잘 접수되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연락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부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제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무료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가 기능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내기 옆에 점점점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부가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부가 기능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보셔가지고 까셔도 되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리미터로 검색을 한 다음에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데모로 나와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거는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치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제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그 기업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해당 계정 회사의 모든 사람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개별 설치는 저만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설치를 하신 다음에 직접 사용할 때는 여기 왼편에 있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설문지의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설명드릴 건데 스프레드시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바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참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스페이스랑 연동이 바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사항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면서 확인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대망의 스프레드시트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에서 저희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역시나 하지만 빈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거의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엑셀보다는 더 좋은 게 협업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협업할 때 사용하는 게. 스프레드시트도 뭐 간단한 기능은 좀 빼고 주요한 거 팁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스마트폰 지역은 있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피처폰은 제가 이제 여러 개 단순히 똑같이 반복을 할 수 있게 드래그를 해놓은 다음에 하면 똑같이 이제 스마트폰 피처폰이 돌아가면서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역은 제가 이제 한정돼서 입력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은 경기도, 뭐 서울, 충청도 이 셋 중에 고르게 셋 중에서만 입력할 수 있게 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뭐 많은 게 나오긴 하는데 기준을 항목 목록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뭐 충청도 이렇게 쉼표로 세 가지만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 가지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게 입력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해당 부분은 선택을 해서만 입력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00을 뭐 끝까지 채울 수도 있는데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입력된 칸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변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제 끝까지 채워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 근데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만 하면 뭔가 그 데이터가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 눈에 띄게 하는 작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도 저희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탐색 이런 걸 자주 이용했었는데 해당하는 테이블을 다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오른쪽 하단으로 가시면 여기도 탐색이 있어요. 그래서 탐색을 누르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들이 뜨는데 기본적으로 뜨는 건 뭐 그 숫자 정보, 그러니까 뭐 합계, 평균, 뭐 최소값, 최대값, 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교차 색상이라는 걸 추천을 해주는데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차트를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줘요.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는 뭐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 차트를 쓰지 않을까. 그러면 보면서 그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그 차트를 막 그래프를 들어가서 만드실 필요는 사실 거의 없어요. 잘 드래그만 해주시면 웬만한 건 다 얘가 다 잡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내가 그 항목별로 뭔가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테이블에 드래그만 해주셔도 돼요. 이쪽 부분만 드래그 한 다음에 탐색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그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차트를 쓰지 않을까? 이런 그래프를 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카운트도 다 해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드래그해서 드래그 옮기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요거는 차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이게 이 차트가 마음에 안 들고 아래 막대바 형식의
원하시면은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 기능이라는 게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프레드시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구글 앱스, 구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는 탐색이 대부분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어떤 소프트웨어냐에 따라서 탐색해주고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탐색 기능 좀 자주 들여다 보시면은 조금 더 빨리 좀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주고 나면 탐색 옆에서도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얘가 알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죠.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함수 같은 걸 썼었죠. 만약에 sum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엑셀에서 쓰듯이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뭐 작업을 해서 해야 막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드래그만 테이블을 드래그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서 얘가 그 숫자 값, 통계 값, 어떤 대표 값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잡아준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그 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렬도 하실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데,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약에 보통은 필터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를 하면 여기 지금 뭔가 필터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뭐가 힘드냐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엑셀도 다 되잖아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정렬을 제가 임의대로 했다라고 치고, 하지만 이 스프레드시트를 한 10명 정도 같은 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렬을 이렇게 해서 원본 데이터를 바꿔버리게 되면 다른 99명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 그래서 바로 필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별로 권하지 않고, 이렇게 필터 보기를 통해서 새 필터 보기 만들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뭔가 또 바뀌었죠, 화면이. 나만의 필터를 만들어 놓고 원본은 그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별 정렬이라고 해놓고 필터에다가 뭐 이렇게 정렬을 해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화면은 지역별로 정렬된 데이터를 보는 건데, 나는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X를 누르게 되면 기존 데이터의 위치나 이런 건 변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명에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필터를 바로 만들어서 원본이 어떻게 보면 훼손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필터 보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지역별 정렬이라는 필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보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훼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필터로, 내가 보고 싶은 조건으로 정렬된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 없이 뭔가 정렬을 하고 싶거나 필터 보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데이터에서 필터 보기 가셔서 새 필터 보기 만들기 계속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항목별 정렬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고, 적용하신 다음에 X 누르고 나오시면은 원본 데이터는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특히 여러 명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엑셀에서도 사용하실 것 같은데, 고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에 고정에 행 한 개, 뭐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스크롤 하게 되면 행도 고정하실 수 있고 열도 고정하실 수 있어요. 고정에 가면은 이렇게 열 고정도 있기 때문에 고정하고 싶으신 거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엑셀에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좀 드려볼 거는 피벗 테이블을 좀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잘 모르신 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드래그 해주시고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새로운 시트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새 시트 만들기를 들어가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이제 저희가 생성해낼 때 설정해야 되는 칸이 나오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 행별로, 지역별로 팔린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행에 지역별로 팔린 수를 하기 때문에 행은 지역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팔린 개수니까 썸이겠죠. 그래서 추가해 주시고 썸을 눌러 주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의 지역별로 팔린 수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건데, 원래 데이터는 뭐 항목, 지역, 팔린 수 각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데, 요것에 피벗이 기준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바꿔서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거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건 지역별로 팔린 수를 한 겁니다. 한 번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항목별로 팔린 수를 보고 싶을 때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를 다 드래그 해주시고,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로, 필터 만들기가 아니죠, 피벗이죠. 데이터에 피벗 테이블을 해주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새로운 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항목별이었죠. 그래서 행의 항목별, 그리고 보기 원하는 것은 값의 팔린 수였죠. 그래서 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지정만 해놓게 되면 이렇게 항목별로 몇 개가 팔렸는지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자주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쉽게. 근데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실 때 주의하실 거는 그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이와 같은 식으로 그 열 단위로 적재를 하시는 게 나중에 피벗 테이블 만들 때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피벗 테이블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건 데이터가 좀 잘못 저장되어 있을 때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실 때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그 저희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네,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고 한 10분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네, 저희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2개 만들어 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 피벗 테이블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 항목별, 지역별 팔린수를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다 드래그를 해주시고,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새 시트로 하겠습니다. 지역별, 항목별 팔린수기 때문에 행에서 항목 추가해 주시고, 열에서 지역, 그리고 값으로 팔린수를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여기 바로 자동으로 항목별, 지역별 합계, 팔린수 합계가 자동으로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잘 사용하시면은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데이터 분석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하는 거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차트를 스프레드 시트에서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거나 하는 건 좀 간단하긴 한데, 조금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에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인터랙티브한 그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제목 없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저희가 이게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 같은 화면인데,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뭐 시각화를 하게 되면 차트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예들을 저희가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이쁘고 멋진,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분석도 좀 가능하게 되고요. 시각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특히 이제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뭐랄까, 엑셀에다가 데이터 입력 작업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입력을 하는 작업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게 어떤 UI, UX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엑셀에다가 뭔가 계속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간편하게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을 해서. 그런 것 중에, 툴 중에 하나가 앱시트라고 하는 툴이고요. 요거는 뭐 코딩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드래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배포를 하고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되게 예제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좀 쉽게 막 하는 건데,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뭔가 지금 동기화가 되고 있죠.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있는 걸 통해서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오른편에서 보시는 게 앱 화면,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단체명, 뭐 지어, 접수 채널 이런 것들을, 이게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 엑셀로 타이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앱에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저장을 하고 목록을 읽어오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이렇게 앱시트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이게 앱시트만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고, 그 노코딩 툴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엑셀과 연동이 되거나 스프레드시트와 연동을 해서 되게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좀 간편하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툴을 좀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연동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것도 간단히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으로도 이제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저장이 쭉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앱이 어떤 거랑 연동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여기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요 데이터랑 지금 요것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리스트들이 쫙 있는 거고, 요거에서 추가해서 누르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요 데이터에다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하지만 그 입력을 할 때는 여기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을 통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동만 하면 되고, UX 이쪽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간편하게 앱을 만드실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앱스토어에도 올라갈 수 있고, 구글 스토어에서도 배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좀 쉽게 요거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업무 자동화 관점에서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배포를 하시거나 런칭을 하시려고 하시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좀 다르게 활용하는 거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후원자분들한테 이메일을 전송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후원자들 회원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으로 저희가 나누긴 했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회원별로 이메일을 다르게 내용을 발송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은 스프레드시트에는 회원에 관련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고 우리가 다르게 보낼 내용들도 회원별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회원별로 이메일을 다르게 보내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 매번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둘리라는 회원은 정회원이니까 정회원의 내용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메일을 보내곤 했었는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앱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 복잡해 보이긴 하죠. 아마 처음 보시면 저는 간단하게 했지만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별로 이제 이메일이 다르게 내용이 다르게 발송이 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고 그 실행된 결과가 뭐 언제 보냈는지 몇 개 이메일을 발송했는지 이제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사무 자동화, 저희의 일들이 뭔가 수작업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사무 자동화라고도 부르는데 사무 자동화를 적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바로 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시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데이터 시각화나 더 좋은 데이터 시각화, 인터랙티브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해서 연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드시려고 할 때도 그 프로그래밍 없이도 앱시트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만드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무 자동화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래밍을 조금 익혀서 바로 연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능이 없으면 뭐 해당 컴퓨터에서 뭐 이거를 연결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운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시면 좀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클릭만 가능하게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뭔가 더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금 더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아예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단체 기부금을 만들 때 보통은 그 전자서명 같은 걸 받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귀찮아서 실제로 만들고 있는 화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뭐 제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전자서명 문서가 완성이 되는 이런 기능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결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스프레드시트 다 배웠으니까 캘린더, 제가 이제 그 캘린더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캘린더 기능 좀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를 실행시키게 되면 사실은 캘린더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회의 잡고 스케줄 관리할 때 다른 사람들 스케줄을 일일이 물어보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가 회의 잡을 때 언제 돼요, 뭐 어느 장소에서 돼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캘린더를 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캘린더의 일정을 잡을 때
저희가 그 참석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참석자들의 비어있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런 걸 자동으로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한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 쪽에서 그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회의실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해당 시간에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캘린더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 캘린더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무는 좀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뭐 캘린더 만드시고, 캘린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캘린더를 이제 완성이 되면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XX 권한에 보면은 그 모든 일정 세부 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이제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를 하게 되면 정말 내 제목이나 그 해당 스케줄에 관련된 정보가 다 뜨는데, 그게 아니라 한가한 바쁨 정도만 보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스케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캘린더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사용자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 거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태스크 관련해서 그 채팅창 하면서 할 일을 분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캘린더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태스크즈라고 하는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태스크 할 일로 그 할당이 된 거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줄 하나씩 간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한 거죠. 완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보고 싶으실 때는, 해당 캘린더를 보고 싶으실 때는 체크 표시해 주시면 되고, 보기 싫을 때는 체크 해제하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하고 또 연동해서 캘린더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린더 좀 설명드렸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좀 나온 지 별로 안 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젠보드라고 하는 겁니다. 젠보드는 어떨 때 쓰냐면 저희 회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의할 때 보면은 화이트보드 많이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보드에 칠판에다가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쓴다거나 그렇게 저희 원래 회의를 작업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화상회의나 이런 걸로 변경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 문서 작업 많이 하시면 저희가 구글 문서에서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텍스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약간 너무 딱딱하고 그 진행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쩜 좀 말랑말랑하고 뭔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문서로 작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젠보드를 사용하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칠판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회의에 구글 문서나 다른 어떤 툴을 쓰기보다는 젠보드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개 붙일 수도 있고, 텍스트를 쓸 수도 있지만 물론, 아니면 그림으로 이와 같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젠보드를 작업을 하다가도 구글 같은 경우는 회의로 바로 들어가서 같이 젠보드를 보면서 화상회의를 또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거나 뭔가 약간 딱딱하고 뭔가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오히려 구글 문서를 놓고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 뭔가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조금 약간 아이디어 회의거나 좀 말랑말랑하고 뭔가 창의력이 좀 필요한 회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젠보드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뭔가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시면 다른 거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젠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팝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사셔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너무 비싸서 권해드리진 않고요. 이런 작업 하실 때는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젠보드 보면서 그리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하는 용도로 하면 좀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젠보드까지 좀 말씀드렸고, 네. 채팅, 캘린더 할 일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이메일 통해서 이 채팅방을 통해서 할 일을 분배하고 한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말고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렐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가 이제 캡처 화면으로 화면만 해놨는데 프로젝트를 뭐 간단하게 뭐 할 일, 해야 할 일, 완료된 일 뭐 이렇게 나누고 카드를 이동하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이런 트렐로 사용하셔도 좀 편리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노션은 이제 유명해져서 많이 아실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이제 거의 다 모든 게 작업이 되는 문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랑 노션을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노션은 거의 프로젝트 관리하는 쪽 측면에서 작업을 하고 문서는 이제 구글에서 거의 다 웬만하게 다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고 노션도 이제 구글이랑 연동이 돼서 그렇게 같이 짬뽕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디자인 편집 도구를 좀 여러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무료인 것들이거나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망고보드는 뭐 유명하니까 저희 카드 뉴스 만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XD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한데 뭐 카드 뉴스 만들거나 근데 이건 무료여서 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PPT를 통해서 카드 뉴스를 뭐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XD라는 툴을 좀 사용하시면 조금 간편하지만 퀄리티 있는 카드 뉴스를 수작업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프라고 하는 도구는 오픈 소스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샵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크리타 같은 경우는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입니다. 보류는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동영상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동영상 편집 툴 중에 하나인데 그 자막 입히는 걸 그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자막이 필요하신 그 단체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 부류라고 하는 거 툴을 좀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좀 시간 단축하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구글 문서나 이런 것들이 웬만한 기능들은 다 커버를 하는데 좀 그나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서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다이어그램 만들고 어떤 그 프로세스를 그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도형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만 제공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데 그런 거를 이제 드로우랑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드로우에서는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개념별로 제공되는 다이어그램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랑 구글 문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사용하면은 그런 어떤 단점들을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남겨주시면은 답변하고 마무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거 IT와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와 유사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구글 컬리지 한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또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서 거기서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뭐 남겨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시간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